저희 팔타원님 잘 아시죠? 네, 팔타원님이 저희 교단의 대호법의 문열이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대호법의 문열이가 되셨는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공부할 게 이제 황정신행의 공부길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화장에서부터 동대문 회관까지 내왕길이에요. 근데 이제 팔타원님께서는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 이화동 1번지에 3,000평의 땅을 사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이 이화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화동 1번지예요. 여기에서 이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 팔타원님의 글을 한번 볼까요? 팔타원님의 천성을 받들어 90년이라는 책자입니다. 새벽이면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곤 하였다. 이화장에서 왼쪽으로 산등성에 올라서면 골짜기에 상당한 크기의 수양원이 있고 경 읽는 소리가 나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팔타원님은 이미 이화장에 사시면서 저희 수양원에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팔타원님께서 이제 우리 불법 연구회와의 인연은 이제 원기 20년도에 금강산을 여행하시면서 이천윤이라는 이제 개성교당 교도를 만나면서 불법 연구회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원기 21년 9월에 도남동 회관에 가서 입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과의 이제 만남은 그 다음에 원기 22년 4월에 대종사님을 만나 뵙습니다. 근데 이때 대종사님께서 팔타원님께 처음 만나면서 팔타원님께서 그러세요. 부처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시계 보는 법을 가지고 법문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시간상 그거는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때 그러면 팔타원님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부처되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도남동 회관에 이완철 교무에게 금강경 공부를 하시오라고 하니까 팔타원님께서 이화장에 계시면서 매일 새벽에 도남동 회관에 가셔서 1시간씩 금강경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화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검정 원이 그려진 게 도남동 회관이에요. 그러면 팔타원님께서는 새벽마다 이렇게 올라서 낙산으로 해서 이렇게 도남동 회관에 가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제일 유력한 길이 이 빨간 선으로 된 요 길로 가셨을 거다. 지금 여기가 이화장은 성곽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시지 않고 성 안으로 해서 이제 요 낙산 정상 즈음에 보면 앞문이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문. 거기서 나가셔서 이제 요 길로 해서 도남동 회관까지 가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 길은 팔타원님만 다니신 길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이화장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요 길을 통해서 이화장을 가셨고 또 이화장에서 일화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기 자료집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팔타원님께서 이 길을 다니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 없는 공부, 무상보시 이러면서 저희 불법 연구회의 대종사님의 이론상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저 길이 공부길입니다. 이제 다음은 팔타원님에 대해서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상이에요. 순천상에는 팔타원님께서 원기 22년부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운영하셨던 종로에 있는 주단 포목점입니다. 여기 저희 팔타원님 글 한번 볼까요? 온수는 1937년 원기 22년이에요. 보신강 옆에 주단 포목점 하나를 사들였다. 그 가게를 8,500원에 잔품까지 인수할 수 있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저 주단 포목점을 8,500원 주고 사셨어요.
근데 도남동 해관 식당째 신축할 때 시상식 금액이 얼마입니까? 3,600원이에요. 저 거의 반 금액을 식당 신축하라고 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단 그 가게를 처음에 산 데에서 조금 옮겨서 장소를 옮겨서 순천상해를 차렸다. 그런데 3층 건물의 대지는 25평, 건평은 66평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뒤에요. 순천상해는 온순이 익산 총부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고 무언가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업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 그 당시에 익산 총부뿐만 아니라 저희 경성 지부뿐만 아니라 익산 총부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팔타원님께서 익산 총부의 그 갓난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에 순천상해를 차리셨는데요. 순천상해에 그 당시에 이제 팔타원님은 이화여전 보육학과를 나오셔서 화강 유치원에 교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도 많았고 또 팔타원님이 손이 커서 이렇게 많이 베푸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온순이에게 대운이 터졌다라고 할 정도로 주단 포목점에 돈을 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돈이 쌓여서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 이제 팔타원님의 글을 보고 이제 이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종강 옆이다라는 것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제 때니까 일본말로 신문이 발행이 됐어요. 경성일보하고 조선신문에 이렇게 정확한 주소가 나옵니다. 이제 경성일보에는 종로 2 101 순천상해 경영주 황온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신문에는 종로 이정목 101 순천상점이라고 나옵니다. 순천상해 주소가 어떻게 되죠? 종로 이정목 101번지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1936년도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종각이에요. 종각 바로 옆에 말고 두 번째 집이 101번지예요. 이곳이 순천상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재 이제 종각에 대한 사진인데요. 여기가 종각이고요. 여기가 종각역 4번 출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9번 출구예요. 그러면 4번과 9번 출구. 근데 이 종각은 그 팔타원님이 순천상해 할 때보다 좀 뒤로 가서 새로 지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각 옆에 요 한 집이 있고 이 정도일 거다. 순천상해는. 그런데 여기 인도가 넓혀지면서 순천상해는 인도로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구토지대장을 끊어보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팔타원님과의 관계를 묻고 막 이래요. 끊으러 가면. 그래서 저희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부분은 약간의 미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태상 대종사님 이제 발인식장에서 쓰인 좌종하고 목탁이에요. 이제 원기 28년 4월에 대종사님이 이제 마지막 서울에 오십니다. 이때 서울에 오시니까 팔타원님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했더니 대종사님께서 요 좌종하고 목탁을 사러 왔네. 그러니까 팔타원님께서 당신의 차로 모시고 가서 이 경종하고 목탁을 사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가지고 익산을 가셨는데 이게 이제 대종사님 발음식장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의식 도구가 그전에는 저희 불법 연구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팔타원님의 후원으로 저희의 의식 도구가 장만이 됐고요. 이제 팔타원님은 저희 뭐 불법 연구에게 엄청난 이제 후원을 하신 그런 후원처 순천상해가 그렇습니다. 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가 순천상해라고 그랬죠? 101번지. 근데 요 건너편에 보면 화신 이렇게 쓰여 있죠. 그게 화신백화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화신백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신백화점은 1937년도에 이제 박흥식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지하 1층, 지상 6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도 있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있을 정도로
서울의 명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화신백화점 6층인데 요 4층에 신사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재단실, 가봉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대종사님께서 저곳에서 이제 옷을 사 입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으니까 대종사님 키가 커보이죠. 예, 여기 보면 국민복을 입은 소태상. 그러니까 원기 25년도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충성 서약을 하라고 계속 조르니까 대종사님께서 미루고 미루시다가 서울에 오셔서 이렇게 국민복을 사입으시고 이제 갈 것처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빨간 네모칸에 5.10이라고 쓰여 있어요. 5월 12일이라는 걸 저희가 처음 알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25년, 원기 25년이고 1940년 5월 12일에 촬영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서울교당 앨범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진들이 필요해서 서울교당을 갔더니 서울교당에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 앨범 속에 있었어요. 저희는 책에서만 본 것들이 그 앨범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갔더니 조금 없어졌어요. 이제 무슨 자료를 뭐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빼다가 쓰시고 제자리에 꽂지를 않으셔서 빈 공간이 많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대종사님 열반 사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교구에 말씀을 드려서 스캔을 떴어요. 남은 거라도 보관하자 해서 지금 서울교구에서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교당 앨범에서 찾았어요. 원기 25년 박창기 선생 도일기념. 근데 대종사님 이 모자랑 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전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이 저희는 모르는데 서울교당 앨범에는 있었고 그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귀했더라고요. 그래서 먼지가 좀 쌓여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신백화점은 이제 그 일제의 이제 그런 강압적인 그 태도에 대종사님께서 순종적으로 따른 듯 하시면서도 결국은 일제에 비협조적으로 하신 이제 대종사님의 지혜가 보이는 곳입니다. 네, 다음은 황정신행 양주 별장 가는 길이에요. 이제 황정신행 선지님께서 양주에 별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루는 오셔가지고 저 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는 팔터님의 원기 80년도에 서울교당의 설법을 하신 거를 한우란 신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누구누구 같이 갔다라는 게 있고요. 팔타오님 말씀이 내가 안내해서 소달구지를 타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저게 이제 아마 원기 23년이나 24년 즈음이 될 겁니다. 이제 소달구지를 타고 갔는데 이때 이제 팔타오님께서 어느 길로 가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법문 말씀이에요. 소달구지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팔타오님이 세수하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 이제 가르침이 있는 법문은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게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여기가 우이동이에요. 공도 수련원 지은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오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교현리고 여기는 장흥면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사진들을 보고 그러면 이 우이령 길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트럭 같은 걸 타고 저 길을 지나서 양주까지 갔고요. 양주의 그 주민들은 이제 야채 같은 거를 이제 이고 지고 와서 우이리에 와서 팔기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요 우이동 동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셨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요. 근데 요 부분을 저희가 확대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릉천인데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를 보면 소로가 나 있었어요. 조그만 길이 나 있어서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종 요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삥 두르지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서 지금 황정신행 선지님의 별장, 그게 지금 한국 보육원이죠. 그곳에 다녀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도로 보면 이제 지금 요 지름길이 여기 없어져 가지고요. 요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황정신행과 동대문 부인병원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 이화의료 이야기라는 책을 3년 전에 이제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을 보면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병원이 이화여대 병원, 그러니까 보구 영화이 생기는 거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미국 감리교 그 재단에서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1년 후에 보구여관이라는 병원까지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원을 동대문에 내는데요. 이제 1913년 요 경에 이제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원하고 분원이 합쳐져서 이렇게 윌리안 해리스 병원으로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신 그 미국의 여성분의 이름을 타서 이렇게 병원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일 전쟁이 있고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일본인들의 핍박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요. 이렇게 서서 설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선교사들을 추방까지 시킵니다. 여기 청계천 쪽에서 바라보면 릴리안 해리스 병원이 요거고요. 요게 흥인지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내한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요 책에 보면은 결국 대부분 주제의 미국 선교사들은 40년 11월부터 이제 요걸 타고 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1942년 8월 감리교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저 기록을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팔타원님이 동대문 부인병원을 샀을 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교사들이 주로 40년 11월부터 42년 이때 사이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밑에 요거는 이화 의료 이야기에서 약간의 양심은 있어요. 2페이지를 팔타원님을 위해서 할애를 하셨더라고요. 이화 의료 이야기에서 여기 보면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철수한 후에 이화 학당을 위한 재단 기금 마련을 위해 동대문 부인병원을 1942년 강익하, 황원순 부부에게 매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 매각을 했냐면 선교사들이 떠나니까 후원처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 학당 재단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 거예요. 이제 이거는 팔타원님의 글입니다. 팔타원님의 이제 천성을 받들어 90년에서는 동대문 산부인과는 당신 아들 필국이 태어난 곳이다. 그곳에서 이제 애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영난으로 이제 사라고 해서 1938년 10월에 38만 원을 건네주고 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팔타원님 또 다른 기록이 하나 있어요. 구도 역전기의 팔타원님 편에는 요 글이 아주 마음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 속에 오셨다가 진리대로 생활하시고 진리를 따라 호련히 떠나신 대종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대종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원기 26년 1941년 10월에 나는 동대문 병원을 사들여 경영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팔타원님 두 기록도 달라요. 그리고 이화여대 의료 이야기에서는 42년에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당대의 신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동아일보에 1957년 5월 25일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제사는 미 감리교회 조선 부인 선교부 유지재단이었는데 1941년 10월 15일에 황강양 씨에게 매수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팔타원님이 동대문 부인병을 인수한 게 근데 팔타원님의 천성을 받들어 책에서는 1938년이라고 했는데
그건 약간의 기억의 오류로 보여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안 떠났잖아요. 그런데 팔 리가 없죠. 네, 그러고 이제 그 구도 역정기에 41년 10월이라는 말이 있고 신문에서도 41년 10월 15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팔타원님께서 동대문 병원을 인수한 시기는 거의 정확하게 41년 10월 15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타원님이 운영했던 이 동대문 부인병원이 어떻게 이화여대로 넘어갔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글 내용에 보면은 1945년 3월에 재단 이화학당 측에서 이 병원을 1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중요한 거는 곧바로 매매 절차에 접어들지 못했다. 이유가 있었어요. 곧바로 매매 절차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곧바로 매매 절차에 접어들지 못한 채 무상 위탁을 한 게 아니고 무상 위탁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라는 글이에요. 이거는 이화여대 병원에서 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네 입장에서 쓴 책이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46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병원 매도 대금을 240만 원으로 다시 책정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뭐 약정한 지 3년이 지나서 요때 이제 잔금을 지불하고 이제 소유 등기 이전을 하고자 했는데 단이카 황원순이 매매 성립을 부인했다. 그래서 매매 절차를 밟지 못했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 쟁점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핵심 쟁점은 해방 이후에 화폐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전에 150만 원, 240만 원으로 약정은 했지만 해방 후에 이제 화폐 개혁이 확 되면서 원에서 환으로 바뀌면서 그 가격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팔타원의 입장에서 난 저대로 못 팔겠다라고 이제 주장하실만 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결국 이화학당의 소송에서 이겨서 57년 요때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기네가 승소해서 24,000환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매매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팔타원님 글입니다. 이제 김한란은 동대문 병원을 이화여전 부속병원으로 쓰겠다고 빌려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이 간청한 거는 이제 편지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화여대가 보건학과를 설립하려면 병원이 있어야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희 팔타원님의 모교니까 병원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무상 위탁을 하든지 위탁 경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온수는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대문 산부인과 병원을 3년 동안만 위탁 경영하도록 맡겼다라고 팔타원님이 증언을 하셨고요. 그 밑에도 이화여전에 3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화여전 측은 비워준다는 기한이 지나도 비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해방 후에 골치를 앓게 되어서 법정 투쟁까지 벌이게 되었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팔타원님은 그 사회복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김한란 박사는 또 이화여전 학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계 대불제 이 거물들이 이렇게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싸움이 1948년에 법정 싸움이 시작돼서요. 1957년에 끝이 납니다. 무려 10년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문에서 요렇게 쓰여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짧게 정리해서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팔타원님이 져서 동대문 부인병원이 이화여대로 넘어가요. 근데 요 기사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팔타원님이 지니까 이제 기사들이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의 맹점을 구제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원고 피고 간의 화해를 종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50만 원에 이제 가계약을 했지만 이제 화폐 개혁이 나고 나니까 1억 환이 된 거예요. 그 병원 가격이 1억 환이 되니까 이거를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화해해라. 잘 좀 더 주고 화해해라. 그랬더니 팔터원님께서 1억 환이 넘지만 내가 이제 모교를 생각해서 2천만 환만 다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김한란 박사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경제 제재 법규 억압을 받아서 매매 절차를 못 취한 거예요. 당시 해방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을 쉽게 사고 팔고가 이제 법적으로 막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두 분이 각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무상위탁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예.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에 중요한 게 매매가 완료된 때에는 당시 시가에 따라 매매 가격을 증감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김한란 박사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당시 병원 시가를 감정한 결과 억대 재산이었다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쌍방의 화해를 했지만 결국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팔타원님이 지게 됩니다. 그 지게 된 이유는 1945년 3월에 그냥 조그맣게 각서 쓴 거가 실제 매매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병원을 넘기는 과정부터 양측 말이 달라요. 이화여대는 운영난으로 황원순이 이화여전 부속병원으로 양수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 하고 팔타원님은 아니다. 그 보건학과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이 필요하니 위임 경영하게 해달라고 애걸을 해서 모교를 생각해서 내가 위탁을 시켰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3년 안에 매매 완결할 수 있는 매매 계약으로 150만 원을 일부 15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다라고 김한란은 주장을 하고요. 팔타원님은 아니다. 병원 사용료와 비품 사용료로 1년에 5만 원씩 3년이니까 15만 원을 나는 받았다라고. 쌍방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대 측에서는 45년 4월 1일부터 3년간 무상 위탁 경영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팔타원님이 나는 무상 위탁 경영 시킨 적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매매 계약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요 김한란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48년도에 매매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팔타원님께서 10만 보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을 해요. 신문에도 막 나왔어요. 근데 팔타원님은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니네 측에서 나를 주겠다고 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근데 그게 들통이 납니다. 뒤에 신문을 보시면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와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양측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이화여대 측이 이기니까 당대 신문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요. 대차금에 대한 단위 조정하는 법규가 없는 맹점을 구제하기 위해 원고 피고 간 화해를 종용했어. 화폐 개혁이 누가 이루어질지 알고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화해밖에 시킬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동아일보에는 집 4채에 단돈 2만 원, 집 4채를 2만 원에 넘겼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에 대한 맹점을 보여주었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는 시가, 조선일보는 또 3억 환으로 본 거예요. 시가 3억 환 건물이 2만 4천 원에 매매됐다. 가져왔다. 현실 법 운영의 기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병원이 넘어가고요. 이제 팔타원님의 글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글인데 한번 볼까요? 나는 불법대로 공술의 공수거를 믿는 사람이다. 동대문 부인병원도 그러니까 이화장도 이승만 박사가 물려달라고 했을 때 주었다시피 동대문 부인병원도 이화여대 측이 이치에 맞는 조건으로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가 왜 거기에 응하지 않았겠는가. 권력을 얻고, 중요한 게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얻고 일방적으로 일하려는 태도가 못마땅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렇지만 끝까지 투쟁할 생각은 없었다. 은생어의 해생어은의 진리를 알았고 당하는 경계마다 은혜의 원천을 발견하는 지혜로 본원 자리를
반조할 뿐이었다라고 당시 그 억울함을 저렇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화의료 이야기나 구도역전기 당대 신문들을 종합해 보면 팔타원님께서 동대문 부인병원을 경영한 시기는 1941년 10월 15일부터 45년 3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또 동대문 부인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죠. 이제 대종사님이 방문하신 시기는 원기 26년, 그러니까 41년 10월부터 돌아가시는 해인 원기 28년 4월까지 그 중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동대문 부인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사진이 있어요. 이제 원기 28년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 취업한 저희 선지님들이세요. 총무 여학원생이 원래는 6명이 취업을 하셨는데 사진에는 이렇게 5분만 찍었고요. 여기에 구타원님, 여기에 팔타원님 아리따우시죠. 그리고 여기는 성의철 선지님. 그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동대문 부인병원의 병원장 정자영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에서는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는 자료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또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57년 9월 12일자 경향신문인데 이대 부속병원 쟁탈전 재연 황여사 황원순 14만 불 청구했다는 증거를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김환란 박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1945년 3월 계약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김환란 박사가 언제 미국에 여기 후퍼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46년 6월 17일자로 미국의 후퍼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 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김환란 박사의 편지예요. 기독교 후원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온 40년 역사를 가진 부인과 병원이 4년 전에 불교도인 개인 소유로 돌아갔습니다. 팔타원님이죠. 45년 4월 이화여대로서 보건학과를 위하여 병원이 필요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팔타원님이 이탁 경영을 시키셨겠어요. 김환란 박사가 원했겠죠. 보건학과를 필요로 했으니까. 보건학과를 위하여 병원이 필요했을 때 3년 이내에 다시 살 수 있는 계약하에 그 병원의 운영권을 얻었습니다. 현 미화 1불당 15원으로 환산하여 총 변상액은 14만 4,688불이 될 것입니다. 이게 병원 가격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이 기독교의 손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이 상환을 부인들의 자금, 그러니까 미국, 북미 그 감리교 부인들, 그 신도들의 그 자금으로 이루어지길 절실하고 긴급하게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귀화의 이화여자대학에 대한 자금 투자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화여자대학교 헬렌 김환란인 거예요. 이분이 46년 6월에 이렇게 저분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건 그때까지 이화여대 병원이 계약이 성립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팔타원님께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도 인정을 못 하신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뺏기고 소송 비용까지 전담을 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거저 준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뺏긴 거예요. 이거를 이제 팔타원님께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김환란 박사의 위증을 처벌해 달라고, 위증이잖아요. 계약했다라고 처벌해 달라고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했으면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동대문 부인병원에 대한 이 소송은 48년 5월 16일 날 시작해서 57년 여기까지 10년 동안 이어졌어요. 네, 그리고 45년 3월에 실질적인 매매가 성립되었다는 김환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김환란의 손을 들어주고 종결을 했는데 후퍼 박사의 편지를, 김환란이 보낸 편지를
보면 요때 실질적인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출했음에도 이때 실질적인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의 판결이나 그 이후에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내막을 좀 그때 알아보려면 시대 상황이 있어요. 이때 해방 후에 이제 이 선교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호주, 캐나다 엄청나게 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다 쫓겨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병원을 엄청 차려놓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돌아와서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해외 선교부에 이제 한국 선교 재건을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군정이 큰 몫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정치를 담당했던 이승만 박사도 큰 몫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팔타원님의 저 이제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사하는 저희들도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믿었던 김알란 그 박사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뺏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그렇지만 팔타원님은 그 대종사님의 그 일원의 진리를 붙잡고 정말 상없는 공부를 하시고요. 수천만의 그 고아들의 타자녀 교육에 설선하신 저희들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